재무와 인간관계와 그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뭐 취미가 됐든 이 세 가지가 결합돼서 잘 되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분인데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정답은 있지만 정답을 알아도 가기 어려운 게 이 노후준비다. 인생이네요. 예. 보내주신 뉴스레터 내용 중에서 일본 고령자가 마주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게 곧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 그건 이제 우리 미래가 되죠. 그 미래가 되는 건가요? 거기서 이제 그 시사 일본 연구소인 최인한 소장님께서 쓰신 칼럼이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 질문지를 받고서 뭐 개인적 기자 선배님이시기도 하는데 일본 전문가시죠. 그분이 쓰신 글 제가 개호 문제를 쓴 겁니다. 개호. 일본에서는 노노부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가 90세면 자식이 60세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부양하던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이게 개호살인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예, 이런 것이 사회 문제가 되죠. 지금 현재 우리도 이제 최근에 많이 돌아가시는 게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고 저희 부모님도 좀 그러셨는데 오랜 기간 아프게 계시게 되면 요양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많이 돌아가세요. 네. 요양병원에 있다가 아프시면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가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게 이제 코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호 문제 자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풀 거냐.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아. 이거는 현재 일본도 뚜렷한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양 시스템을 부양 문제라든가 치매 문제 이런 것을 개인의 문제로 두고 개인의 스스로 하라고 그러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만 가능.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래서 이제 개호 문제, 그 노년의 질병을 사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케어하는 문제는 이거 또 인프라와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럼 정부가 더 많은 걸 해주길 바라죠. 근데 이것이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가 이제 일본의 예를 보게 되면 일본이 이제 재정적자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가 그리스 같은 나라가 파산했었잖아요. 옛날에 피그스 그래갖고 남유럽 지역, 포르투갈, 스페인 이렇게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막 흔들려서 그때 우리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좀 출렁이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스보다도 사실 일본이 부채가 더 많아요. 네. 부채 비율이 더 높아요. 그 국가 GDP 대비 훨씬 더 많은데 일본은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래도 일본 유지됐던 게 부채가 대외 부채가 다른 나라에 지금 부채가 없는 거예요. 자국 내 부채인 거죠. 컨트롤이 가능한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엔화가 보통 이렇게 재정이 나빠지면 그 나라의 통화가치가 깨져야 되는데 일본은 그래도 세계 3대 통화 자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 대접을 받았죠. 요번에만 안 그런 거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달러와 엔화 같이 올라요. 네. 그래서 엔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자산 취급을 받았는데 요번에는 이제 엔화가 계속 돼 있었죠. 최근에 엔화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데 일본의 이렇게 쭉 재정적자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86년도, 89년도 90년도 초에 주식 부동산 자산법을 꺼주고 나서 일본도 공작장 많이 때려놔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일본의 재정 적자가 급속하게 더 나빠진 거는 그런 요인도 있지만 훨씬 더 지금은 큰 거는 이 소위 말하는 사회 복지 비용이에요. 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복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계로 얘기하게 되면 이 고정비는 줄이기가 어려워요. 변동비는 줄일 수 있지만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정비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정부가 이런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경제 계속 고속성장 해주면 돼서 막 기업들도 법인세 많이 내고 그러면 우리도 월급 많이 받아서 소스 더 많이 이러면 사회가 되지만 현재 느끼시지만 저성장이 되기 시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기업들도 더 글로벌 기업이 돼가면서 해외에서도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양극화 문제. 그러니까 고령화는 양극화를 촉진하는 분명한 요인입니다. 그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옛날엔 양극화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우리가 일본은 총중류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산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80년대 우리가 응답하라 1988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향수를 파는 드라마였었지만 그 시대가 뭐냐면 쌍문동에 가난한 사람들도 꿈이 다 있었어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고 그게 그러면서 내가 좀 노력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중산층의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었던 시절이에요. 일본은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 우리보다 좀 앞서 있으니까 우리나라 80년대 그 정점을 찍은 게 이제 88년도 올림픽입니다. 88 올림픽 88년도가 이제 우리나라가
소위 말 중산층 신화의 정점을 좀 찍었다는 식으로 보는데 그게 깨진 거죠. 네.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양극화가 되는데 그때는 그래서 그냥 어떤 자산이나 수입에 의해서 이 양극화가 심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극화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역 간 양극화로 나타나요. 젊은 세대끼리는 얘는 그럽니다.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대기업을 다녀 직장 동료야. 그러면 같은 수준을 봐서 경제적 수준은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거든요. 지금 얘는 집을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가 또 이들의 삶을 바꿔요. 그렇죠. 옛날엔 내가 뭐 삼성전자 직장 동료, 그러면 나 같은 중산층이었거든요. 지금 내 삼성전자 예를 들면 다녀. 근데 나는 강남에 집 갖고 있고 난 집이 없어. 그럼 이게 같은 수입이 갔다 와서 같은 이슬을 중에서 분류할 수 있을까? 못하게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뭐냐면 그 양극화의 패턴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가속화하는 분명한 변수는 뭐 일본 사회를 봤을 때 고령한 것은 굉장히 분명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얘기들 하시죠. 가족 관계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좀 있으면 이제 제일 많은 가구 수가 될 거거든요. 예전에는 1인 가구 그러면 젊은 세대들 1인 가구 얘기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노년 세대 1인 가구가 제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여성 1인 가족들.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더 오래 살잖아요. 네. 보통 우리나라 같은 6세에서 7세 정도를 더 오래 사시는데 당연히 그런 분들이 이제 자식 합치지 않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1인 고령화가 되고 1인 고령화 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돈이 많으신 분은 그나마 난데 없으신 분들은 그 빈곤해지는 거죠. 그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가구 형태의 변화지만 또 하나는 노년의 빈곤층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뭐 고독사 문제라든가 사회적으로 현재까지 고독사 문제가 주로 남성들이거든요. 현재 고독사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 60대에 70대에 남자들이 많아요. 애들이 이제 뭐 사업을 하시다가 뭐 망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안 좋은 일 겪으시면서 이제 인연을 끊고 혼자 사셔서 돌아가시는 게 현재 한국의 주된 형태의 고독사인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뭐 1인 여성 가구들이 많아지면서 1인 여성 가구의 고독사 문제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프라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일본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뭐 많이 활용하는 게 우체국 같은 것도 활용하는 거죠. 집배원분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계속 고지서 같은 거 꽂히는 데서 계속 꽂히기만 한다든가. 일본은 그냥 아날로그 정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 사람 밥 먹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1인 가구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일본은 뭐 도시락이 편의점 도시락이 진짜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배달할 수 있는 편의점 인프라를 활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이제 IT 기업들이죠. 거기에 센서 같은 거 부착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서 IT가 이제 고령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1인 가구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사회적으로 좀 많은 것이 그러니까 이것들 자체 어찌 보면 이렇게 되면 제가 뭐 완전 전문가 아니지만 어떤 인프라를 새롭게 깔아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없었던 인프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것들 우리들이 좀 많이 참고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면은 산업 전반이나 뭐 정부의 인프라나 막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면 예. 개인의 우선 활로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예. 결국에는 일찍부터 노후 준비하고 그쵸. 뭐 제2의 일자리 뭐 노후 마치고서도 소액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그쵸. 걸로 하고 그런 게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한 10년 전인가 그때 일본에 그 서울 특파원을 하시고 뭐 샌프란시스코 특파원도 하셨던 그분이 책도 쓰셨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내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강의 들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말이 뭐냐면 물어봤거든요. 제가 아니 고령 올 거 몰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알았다. 네. 그리고 준비도 안 한 게 아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와 있더라. 네. 전 그 말이 진짜 인상 깊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거와 몸으로 체감하는 게 그렇게 달랐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줄 몰랐다. 이 사안 자체가.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더 약간 새는 얘기지만 이게 유럽이나 미국은 좀 달라요. 사정이. 왜냐면 독일 같은 나라들도 지금 뭐 이민의 프랑스 같은 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유럽에서 제일 증가하는 종교 인수가 이제 이슬람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계속 생산 인구가 부족해지니까 생산 인구를 이민을 통해서 흡수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이민 정책을 쓸 수 있는 나라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민이란 것은 뭐냐면 뭐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이민도 가지만 사업 기회차여서 대다수는 뭐냐면은 이민의 방향은 가난한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이 부자 나라에 가서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엘리트리 소위 거기 가서 밑바닥부터 이래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뭐 지금 인도계가 IT 기업 다 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때
그 동유럽 붕괴됐을 때 헝가리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저기 인텔의 네. 앤드류 그룹이라든가 뭐 조지 소로스, 네, 헝가리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 기억으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초대 연구소 이 사람들이 다 헝가리계 유대인들이에요. 헝가리가 원래 수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나라거든요. 수학이 50년대인가 60년대 전 세계에 뭐 수학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러시아 수학이 발달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 경제하면서 뭐냐면 계획 경제. 얘네들이 해야 되니까 통계 분석을 엄청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수학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양성을 한 거예요. 이 인력들이 다 미국으로 간 거예요. 지금 인도 공과대학이 뭐래더라? 10만 명이 시험 봐서 1000명을 뽑든가 한자가 1년에 100명 뽑는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인도 공과대 나온 애들이 인도에도 근무하지만 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이민 정책을 쓰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일본도 이민 정책을 쓰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본도 안 했던 검토를 안 했다. 시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옛날에 독일에 그 영화 국제시장 보게 되면은 그 지금 황정민 씨가 그 독일에 광부로 가고 그 여자 주인공인 그 부인인 김윤진 씨가 간호사로 가잖아요. 그 당시에 거기서 보면 노인들 몸 닦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개호 시스템을 싼 나라 인건비 싼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 거군요. 예,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런 일을 생각해 보세요. 중환자들을 한국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요양병원 가시면 거의 다 그 우리 중국 교포들이거든요. 한국 사람들 중에 누가 가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의 문제는 그 이민 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한국 그것도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도 많고 아직까지도 제 생각에는 제 짧은 소견으로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아직도 한국적인 정서가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만큼 관대할까? 뭐 거기도 뭐 인종차별 있고 막 하지만 제가 보기엔 덜 관대한 것 같고 그다음에 언어적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동남아시아 노동자들 와가지고 막 임금 안 주고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좀 굉장히 세게 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세게 해가지고 뭐 그분들이 저 욕하실 수도 있지만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 국민들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나라보다 그 소득이 낮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사회의 아래 계단의 일들을 하고 뭐 유럽 같은 데서도 뭐 캐나다 같은 데도 가면 운전기사분들 되게 이제 뭐 아랍계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회가 고부가가치 쪽으로 가고 이게 저부가가치 쪽들은 우리가 흡수를 해서 그 다양성을 통해 바탕 흡수를 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들이 했던 방법인데 그런 것이 좀 어느 정도 되면 좋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 단위에서는 더 많이 저축하고 투자하고 그쵸. 시간과 기간 그리고 수익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모든 걸 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도 있겠네요. 네. 대한민국 4050 직장인 은퇴 자신감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이게 되게 재밌는 물음이더라고요. 이게 그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어서 저희 센터에서 이거를 저희 직원들이, 연구원들이 이걸 해보자고 그래서 좋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으로 한 조사인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0점에서 10점까지 놓고서 당신의 은퇴 자신감이 얼마나를 묻는 겁니다. 한국별로. 그래서 이제 상위는 7에서 10점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상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가 0점에서 4점. 근데 평균 점수가 5.2 정도 나왔어요. 그냥 보통 정도인 거예요. 그냥 보통 정도고 분야별로 보게 되면 이건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 상위 30%이신 분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세 가지 요소 쪽에서 높은 점수가 나와요. 일단 당연히 돈, 재무적인 차원에서 자산도 많고 연금도 좀 많이 같이 다 준비하고 있는 공사적 연금과 자산을 같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 두 번째가 이제 건강, 건강에 대한 자신감. 세 번째가 가족과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좋다고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있고 노후에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취미와 여가가 있음. 딱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이것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당연히 하위 포진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 노후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개선해야 될 포인트도 좀 다르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좀 재무 수준도 돼 있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이제 건강, 두 번째 관계 외로움, 그 다음에 은퇴 자산이 3번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 하위 30%인 분들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다 돈과 관련된 거예요. 1등이 뭐 은퇴 자산, 세 번째가 은퇴 소득, 두 번째가 건강이에요.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냐면
이 노후 준비는 재무와 인간관계와 그다음에 자기가 할 수 건강. 있는 일, 뭐 취미가 됐든 이 세 가지가 결합돼서 잘 되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분인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건강, 그리고 네. 관계, 취미, 여가. 예, 딱 이 그쵸. 네 가지인데 그쵸. 이 네 가지가 참 어렵네요. 어렵죠. 그게 뭐 쉬우면 누구나 다 노후 준비 완벽하게 해서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정답은 있지만 정답을 알아도 가기 어려운 게 이 노후 준비다. 인생이네요.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매일 운동하고 음식을 가려서 먹고 뭐 그다음에 뭐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들 건강하게 살아요. 뭐 막말로 약골로 태어나더라도 그렇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은퇴 자신감이 낮은 쪽으로 가보니까 그래도 제일 중요한 요소는 돈이네요. 가장 그렇죠. 기초에 있는 근데 게. 그분들이 또 필요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같은 거죠. 일자리. 네. 직업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많이 하셨고 근데 지금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가족관계라든가 자기 건강 문제 네. 그다음에 커뮤니티 활동 이런 것들 훨씬 높게 좀 비중이 다 연결돼 있네요. 그쵸. 선순환이네요. 예, 맞습니다. 아,